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대표작 노르웨이의 숲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1949년 일본 교토에서 태어났습니다. 와세다 대학교 문학부에서 연극을 전공했으며 대학 재학 시절부터 재즈바를 운영하며 문학과 음악, 예술 전반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습니다. 그의 첫 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는 1979년에 발표되었고 이 작품은 군조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그 후 1973년에 핀볼, 양을 쫓는 모험,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독자와 평단의 주목을 받았고 노르웨이의 숲은 1987년 출간과 동시에 일본에서 4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문학은 서양 문학과 대중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심오한 철학적 주제를 일상적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독, 소외, 상실, 존재의 불확실성과 같은 주제를 음악적 리듬감과 독특한 상징성으로 풀어내는 점이 무라카미 문학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숲은 국내에서는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목은 소설이 보여주는 정서, 즉 청춘의 상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정신의 안정과 삶의 의미에 대한 상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품 속 인물들은 각기 다른 상실을 경험하며 이 상실은 단순한 개인적 슬픔이 아니라 1916년대 말 일본 사회가 겪었던 혼란과 가치의 붕괴 속에서 더 깊게 나타납니다. 특히 소설의 주 배경이 되는 시기는 1968년부터 1970년 사이로 일본 사회 전반이 급격한 변화와 갈등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은 고도성장기에 접어들며 경제적으로는 빠른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면에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빈부격차의 심화, 대학 교육의 질, 저하, 기업 중심의 사회 구조,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 등은 청년층의 불만을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결국 학생운동이라는 형태로 폭발하게 됩니다. 자, 특히 1568년 일본 전역의 대학에서 일어난 전공투, Q1 공도, 전국 공동투쟁회의 운동은 그 정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교의 구조 개혁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 캠퍼스 점거, 경찰과의 충돌 등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학문을 위한 교육이 아닌 취업 중심의 비인간적인 교육 시스템에 반발했고 베트남 전쟁 지지 등 정부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방향을 잃고 내부 분열과 과격화로 인해 대중의 지지를 잃게 됩니다. 이후 학생운동은 쇠퇴하게 되고 청년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낀 허무함과 패배감은 깊게 남았고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에 대한 물음이 그들의 내면의 상처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노르웨이의 숲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청년들이 겪은 상실감과 정체성의 혼란을 개인의 심리적 서사로 풀어냅니다. 친구의 자살, 불안정한 인간관계, 정신적 외로움 등은 단지 주인공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시대를 살아간 수많은 젊은이들의 공통된 경험이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소설을 통해 무언가를 잃고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냅니다. 노르웨이의 숲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 그 이상으로 시대의 상처를 감싸 안고 있는 청춘의 초상이며 상실 이후에도 살아가야 하는 삶의 무게를 고요하지만 깊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설은 37세가 된 남성이 독일 함부르크 공항에 도착하면서 시작됩니다. 비틀즈의 곡 노르웨이 우드가 흘러나오는 순간 그는 18년 전의 기억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 기억은 기즈키, 나오코, 그리고 미도리와 함께했던 청춘의 시절로 이어집니다. 기즈키는 와타나베의 고등학교 시절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는 영리하고 재치 있는 인물이었으며 언제나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던 기즈키는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무런 전조도 없이 누구에게도 아무 말 없이 떠난 기즈키의 죽음은 남겨진 와타나베와 나오코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와타나베는 기즈키의 자살 이후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라고 회상합니다. 그는 죄책감과 혼란, 이해할 수 없는 상실감에 시달리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고독 속에 빠져듭니다. 나오코 역시 극심한 정신적 혼란을 겪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아름다웠던 그녀의 내면은 기즈키를 잃은 충격으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도쿄에서 재회한 두 사람은 함께 걷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결코 온전한 치유가 되지 못합니다. 나오코는 와타나베에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저 기억들이 날 붙잡고 있어. 결국 그녀는 스스로 요양소에 들어가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와타나베는 나오코에게 정기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가끔은 먼 거리를 이동해 그녀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나오코에 대한 연민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대학교에서 만난 밝고 자유로운 성격의 미도리와도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미도리는 나오코와는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때로는 사회적 관습과 기준을 과감히 무시합니다.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와타나베는 잊고 있었던 생의 활력을 조금씩 되찾아갑니다. 그는 혼란스럽고 죄책감에 찬 자신과는 달리 명확하고 단단한 감정을 지닌 미도리에게 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와타나베는 나오코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나오코의 고통을 끝까지 함께하려는 책임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미도리와의 새로운 가능성 사이에서 깊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 요양소에서 나오코는 레이코라는 여성과 함께 생활하며 일시적인 안정을 찾기도 하지만 결국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채 또 한 번 상실을 택하게 됩니다. 나오코의 자살 소식은 와타나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깊은 슬픔에 빠지며 한동안 현실과 단절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그녀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을, 모든 것을 기억해. 하지만 이제는 만질 수도 부를 수도 없어. 결국 그는 삶과 죽음, 사랑과 상실 사이에서 다시 삶을 선택합니다. 와타나베는 미도리에게 전화를 걸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미도리,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라는 그의 물음은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자신이 삶 속에서 다시 길을 찾으려는 고백이자 외침입니다. 자, 노르웨이의 숲은 단순한 성장 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청춘이 겪는 가장 내밀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의 궤적이며 인간이 상실을 안고도 다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조용한 성찰입니다. 자,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소설을 통해 고통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청춘의 진실을 섬세하고 진솔하게 그려냈습니다. 다음으로 각 인물들이 이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작품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와타나베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였던 기즈키의 자살 이후 감정적으로 깊은 고독과 상실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침착한 인물이지만 내면에는 상실과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와타나베는 기즈키가 죽고 난 후 나는 마치 세상이 기울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고 말하며 그 사건이 그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나오코와의 관계를 통해 기즈키의 죽음을 직면하고자 합니다. 나오코는 기즈키의 연인이었기에 그녀와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 상실된 세계를 회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나오코는 와타나베에게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며 서로가 상실을 공유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오코가 요양소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자 와타나베는 다시금 극심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은 와타나베에게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하며 그는 정신적으로 큰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기억해. 하지만 이제는 만질 수도 부를 수도 없어. 라는 그의 독백은 깊은 상실의 감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와타나베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인물이 바로 미도리입니다. 밝고 솔직하며 감정에 충실한 미도리는 와타나베에게 있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자 삶의 감각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를 통해 와타나베는 진정한 사랑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와타나베는 미도리,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라고 말하며 삶의 방향을 다시 모색하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다음은 나오코입니다. 나오코는 기즈키의 연인이자 기즈키의 죽음 이후 점점 무너져가는 정신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단정하지만 내면에는 상처와 두려움, 죄책감이 가득합니다. 기즈키의 자살에 대해 그녀는 기즈키는 내 일부였어. 그가 죽으면서 나도 조금 죽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후 그녀는 와타나베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안정을 찾으려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녀는 잠을 잘 자지 못하고 감정의 균형을 잃고 있으며 계속해서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결국 그녀는 요양소에 들어가 치료를 시도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끝내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오코의 자살은 단지 죽음이 아닌 치유되지 못한 고통이 만들어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주변 인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도리는 소설에서 유일하게 생동감 있고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지닌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와타나베에게 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복잡한 이유 같은 건 없어. 라고 말할 만큼 감정에 솔직하며 기존의 사회적 규범에서 자유로운 인물입니다. 미도리는 가족에 대한 상처, 특히 병든 아버지에 대한 애증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상실을 겪고도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매력을 보여줍니다. 와타나베에게 있어 미도리는 단순한 연애 대상이 아니라 그를 현실로 끌어내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였습니다. 작품 속에서 미도리는 현실의 고통과 대면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며 독자에게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중요한 인물로 기능합니다. 노르웨이의 숲의 주요 인물들은 모두 각자의 상실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고통을 마주하는 자세는 서로 다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청춘이 겪는 복잡한 감정과 인간 존재의 본질을 섬세하게 조명합니다. 이 오디오북을 듣는 여러분도 노르웨이의 숲을 한번 읽어보고 같은 또래의 청년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